예, 지금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네네. 네. 네, 안녕하세요. 우리 엄마 마음 어머님들 반갑습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접속해 주고 계시고요. 이렇게 늦은 밤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함께 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우리 어머님들의 그 마음의 간절함 제가 꼭 기억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틀 전에 그 길벗 담당자님으로부터 이제 우리 어머님들의 그 엄마 마음 이 프로그램에 같이 함께 해주신 그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숙제도 제출해 주시고 이렇게 함께 해주신 분들의 질문지를 제가 이메일로 받았습니다. 이메일로 받고 마음이 간절해졌습니다. 같이 마음이 간절해지고 처음에 원래 계획은 이랬습니다. 그 담당자분하고 통화하면서 이야기 나눌 때 그 질문들 중에서 공통된 것들을 뽑아서 이렇게 답변을 드리는 형식으로 하자. 왜냐면 모든 답변을 다 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할 것 같다. 근데 막상 이렇게 질문지를 다 받고 보니까 다 너무 간절하세요. 다 너무 간절하시고 그리고 공통된 점을 찾기에는 각각의 물론 다양한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각각의 상황들이 너무 다 다릅니다. 간단하게 화면상으로 뭐 그냥 표면만 보여드리면 이게 다 질문의 내용입니다. 보이시나요? 예, 그리고 한 장으로도 안 돼서 길게 이어 붙였고요. 이런 게 한 장 더 있습니다. 어떤 분은 질문 내용만 읽는 데만 1분이 넘게 걸립니다. 그냥 계속 몇 장이 계속 이어 붙을지 모르는데 결론은 이렇습니다. 이 소중한 마음을 담아서요. 한 분도 빼놓지 않고 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신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고요. 질문만 해도 46개인가 그렇고요. 한 질문당 1분씩만 쳐도 46분입니다. 아마 1시간은 그냥 넘어갈 것 같아요. 우왕좌왕하지는 않겠습니다. 최대한 개별 사안들 집중해서 말씀드리겠고요. 간결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단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학교에서도요. 제가 아이들을 만나고 관찰할 때 정말 최소한 3개월은 집중해서 관찰을 합니다. 그래야 그 아이에 대해서 무언가 알듯 말듯한 감이 오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질문만 받고 바로 답변을 드려야 됩니다. 자, 제가 드린 답변은 완벽하진 않습니다. 단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문장으로 된 질문을 잘못 이해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받아들이지 않으셔도 되고요. 선택을 하십시오. 무조건 제가 말씀드린 어떠한 솔루션을 그대로 하실 필요 없고 비판적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단 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고요. 늦은 밤 이렇게 함께 해주신 분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의 순서는 그냥 제가 받은 순서대로 쭉 가겠습니다. 무엇을 고르고 빼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부모가 자존감이 낮은 상태에서 초등 자녀에게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요? 매우 어렵습니다. 예, 거의 없다고 봐도 됩니다. 통계적으로 명확합니다. 부모가 자존감이 높으면 자녀도 자존감이 높습니다. 이 말은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희망적인 겁니다. 자녀의 자존감을 높이려고 하시지 마시고요. 그냥 내 자신의 자존감을 높이려고 하시면 자녀는 아주 쉽게 따라오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다른 곳에서
특히 학교에서도 제가 자존감을 높여서 보냈어도 방학 중에 집에 갔다 오면 다시 되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중하십시오. 아이의 자존감보다 부모의 자존감이 먼저입니다. 자, 다음 질문. 아이와 눈맞춤을 하면서 사랑한다고 말할 때 눈물이 나요. 아이도 따라서 울어요. 혹시 아이 앞에서 우는 모습이 아이에게 좋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고쳐보려는데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서요. 괜찮은 걸까요? 괜찮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어머님이 이것을 고쳐보려고 하신다고 하시는데 고치려고 하시지 말고요. 쉽지 않을 겁니다. 방향을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왜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눈물이 날까? 그 눈물이 나는 이유를 찾는데 직시하셔야 됩니다. 회피하시지 마시고 분명히 뭔가 원인이 있을 겁니다. 뭔가 간절함이 있었을 거고 그 아이를 통해서 바라봐지는 내 자신의 아이가 있을 겁니다. 그걸 직시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를 찾으면 고치려고 하지 않아도 눈물이 희망의 눈빛으로 바뀔 겁니다. 그 이유를 꼭 찾으십시오. 응원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분 9세, 11세 형제입니다. 싸움놀이를 자주 하는데 한 아이가 울어야만 끝나는 육탄전으로 끝이 납니다. 그래놓고 그 싸움놀이를 어느샌가 또 하고 있습니다. 주로 동생이 울고 형은 억울해합니다. 그만하라고 하면 노는 건데 왜 그러냐며 오히려 둘이서 똘똘 뭉칩니다. 놀이터도 못 나가서 집에서만 지내야 하니 답답할 것 같지만 육탄전은 늘 괴롭습니다. 형제끼리의 싸움놀이 내버려 두어도 될까요? 싸움놀이는 내버려 두시지 않기를 권합니다. 일단은요, 폭력은 안 됩니다. 예, 이거는 지금 집안에만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 보이지 학교에 와서 폭력을, 싸움을 놀이라고 인식한 순간 다른 아이들과 문제시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집에서야 내 자식이니까 둘 다 결국 받아주지만 밖에 나가서는 학교 폭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대신 활동적인 게임을 다른 것들을 제시해 주시기를 권해드리고요. 분명히 에너지가 높은 아이들일 겁니다. 자, 활동 게임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둘이서 운동 경기를 하는 방식. 집안에서가 만약에 좁다면 왜 그 키넥트라는 기기가 있어요. 전자기기인데 화면을 놓고 두 아이가 점프도 뛰거나 뭐 그 안에서 달리기도 할 수 있고 탁구도 할 수 있고 그러한 전자기기가 있습니다. 키넥트라는. 학교에서도 이 기기를 사용합니다. 아이들이 교실에서 쉬는 시간에 이렇게 지금 제가 있는 학교에서는 아이들이 그걸 통해서 교실 안에서도 이렇게 역동적으로 놀 수 있게 됩니다. 단 만약에 층간소음이 문제가 되신다면 바닥에 매트리스를 놓고 이 키넥트라는 기계를 놓고 이제 게임 형식으로 그 활동성을 대체하게 하십시오. 싸움놀이 권장하지 않습니다. 다음, 초등학생들의 자존감을 높여주기 위해 좋은 말, 희망이 되는 말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자꾸만 원하는 방향과 반대로 나가는 아이를 보면 3번 칭찬과 한 번의 화를 내어 스스로 무너지는 저를 봅니다. 자존감을 높여주는 간단하고 쉬운 말들을 알고 싶어요. 그리고 화를 낸 후 아이가 상처받지 않을 말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네, 화를 내서 이제 그것 때문에 자꾸 후회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 자존감을 높여주는 간단하고 쉬운 말을 알고 싶다고 하셨는데 가장 간단하고 쉬운 말은 아무 말도 하시지 않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냥 시선을 자꾸 바라봐 주십시오. 그게 더 효과가 좋습니다. 그리고 화를 낸 후 상처받지 않는 말들을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물어보셨는데요. 미안하다고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단 엄마가 잘못이 없는데 미안하다고까지 말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잘못한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화를 내셔도 괜찮습니다. 이겁니다. 내가 화를 냈는데 아이에게 모욕적인 말을 했는가 하지 않았는가가 중요합니다. 모욕적인 말은 하시지 마시고 그 말을 했다면 꼭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십시오. 자, 다음 겁니다. 아이의 존재감이 부모로부터 오는 것은 알겠는데 사춘기가 오는 아이에게 규칙과 질서가 잡히지 않은 아이에게 하루의 시간표나 해야 할 공부의 양이 정해지지 않았어요. 대충 문제집 몇 장 학원 가기 등만 정해져 있죠. 어떻게 서로 이해해 나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사춘기라고 말씀하셨고 갑자기 자존감으로 연결을 그러니까 어떻게 서로 이해를 해 나가야 되는지를 이제 물어보셨는데요. 존재감하고
이 사춘기에 지금 해야 될 어떤 습관적인 것들을 연결시키실 필요는 없습니다. 정해져 있는 것들은 정해져서 해 나가는 겁니다. 그걸 서로 이해하려고 하면 힘듭니다. 왜냐면 아이들은 하기 싫거든요. 하기 싫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걸 이해하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묵묵하게 그냥 정해진 부분을 가게 하십시오. 이걸 존재감하고 연결시키시면 복잡해집니다. 예, 해야 할 것들과 존재감하고 연결시키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아이가 유치원에서 친구와의 관계에서 같이 놀자고 했을 때 거절당하더라도 마음 상해하지 않는다고 선생님께서는 우리 아이가 자존감이 높은 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오히려 저희 아이가 타자의 반응에 무관심한 편인 듯해서 걱정이 됩니다. 자존감이 높다면 타자를 존중할 수도 있어야 하는데 아예 신경을 안 쓰는 모습이 있어서 걱정입니다. 초등학교 입학하고 사회성이 발달하며 점점 나아지는지요. 참고로 엄마에겐 상당히 의존적입니다. 엄마 기분이 어떤지 눈치를 잘 보는 편입니다. 자, 보통 이렇습니다. 아직 지금 이 아이가 7살이고요. 유치원이에요. 근데 노는 걸 거절당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아야 합니다. 이걸 자존감이 높다고 보기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오히려 자존감이 높다면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해야 됩니다. 속상하다 또는 화나다. 이게 그 아이의 어떻게 보면 자존감이 더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다라는 건 혹시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면 엄마와의 애착관계 형성을 한번 되짚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타인에 대한 무관심의 첫 시작은 영유아 시기에 만 3세가 이전될 때까지의 애착관계에서 영향을 받는 것이 매우 큽니다. 그 시기의 애착관계가 어땠는지 한번 되짚어 보시고요. 그때 무언가가 불안한 것이 있었다면 지금 그 애착관계를 채우려고 하십시오. 아이가 아직 상당히 엄마에게 의존적이고 눈치를 본다면 그쪽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엄마의 애착관계 그 시기로 되짚어 보시고 상기해 보시는 과정을 한번 해 보시길 권합니다. 예, 다음 물론 엄마의 잘못된 양육에서 비롯된 일이긴 하겠지만 우리 아이는 늘 혼자만의 앞선 판단으로 엄마는 그러겠지, 그렇게 할 거야 라고 하며 미리 상황을 판단해 버립니다. 매번 당하면서도 그럴 때마다 화도 나고 대꾸하기도 싫어지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자, 이렇습니다. 지금 어머님이 질문을 들었을 때 판단을 지금 계속 당하고 있으신 것 같아요. 엄마도 지속적인 판단을 당하면 엄마의 자존감이 낮아집니다. 이거는 아이가 그냥 단순히 엄마를 판단하는 정도가 아니라요. 주변에서 우리 어머님을 판단하는 시선들이 많이 더 있었을 겁니다. 뭐 시어머니로부터 판단을 받으셨을 수도 있고, 뭐 친정 어머니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남편으로서도 판단을 받는 그러한 목소리를 들으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아이도 엄마를 똑같이 판단하는 형식으로 갑니다. 다투시길 바랍니다. 엄마가 판단의 위치에 서 있을 때 판단되어지는 사람이 아니라는 모습을 보여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계속 판단되어지면 자존감이 낮아진다는 것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갑니다. 영유아기 때 명확한 경계선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요. 푸르미 아빠의 경우는 생명의 위험이나 남에게 해를 가하는 게 아니면 기준을 넓게 가지라고 했습니다. 저 또한 동의하는 바고요. 굳이 아이가 직접 해보고 되는 것 안 되는 것을 배워도 좋지 않을까요? 가령 전 물컵에 물을 쏟아도 나무라지는 않습니다. 다만 안 되는 거라고 알려주죠. 하지만 아이는 그 순간 물을 튀기는 걸 즐기며 좋아합니다. 저도 스트레스는 아니고요. 네, 좋습니다. 작가님께서 경계선을 만들어주라는 얘기를 보고 육아관에 다소 혼란이 있어 질문을 드립니다. 어떤 경계선인지 알고 싶습니다. 예. 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경계선은 뭐 이렇게 철저하게 해야 돼, 안 해야 돼, 그걸 꼭 지키라는 그런 경계선이 아닙니다. 여기서의 경계선은 분리를 뜻합니다. 아이는 이미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분리를 염두에 둔다. 이제 그것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물론 만 3세까지는 안정적인 애착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안정적인 애착을 했어도 결국 뱃속에 있을 때보단 분리입니다. 그것도 또 다른 분리의 연속이고 단 그 분리가 너무 불안한 순간이기 때문에 그 3년 정도는 안정적인 애착을 필요합니다.
그러한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이 경계선이라는 건 언젠간 계속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분리의 순간을 맞이해야 된다는 것을 인식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여기서 말하는 경계선은 이런 겁니다. 비유적으로 분리와 거의 같은 말이고요. 그리고 이 분리는 또 무엇을 봐야 되냐면 욕망을 봐야 됩니다. 아이의 욕망과 나의 욕망의 경계선을 주십시오. 그것은 다르다는 것. 예. 자, 설명이 되었을까요? 자, 혹시 좀 늦게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46분, 48분 정도가 질문지를 주셨고요. 그 중에 공통된 것을 뽑아내려 하다가 그냥 너무 마음들이 간절하셔서 모든 질문들에 다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한 분도 빼놓지 않고 답변을 드릴 거고요. 예. 너무 시간이 늦어지면 본인의 질문을 듣고 나가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을 나중에 제가 초등사이다라고 하는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 유튜브에 또 이 내용을 같이 올려놓겠습니다. 그때 못다 하신 분들, 또 앞에 부분을 못 보신 분들은 거기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서두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딸아이는 8세로 예비 초등을 앞두고 있어요. 어린이집에서는 주도적으로 놀이를 만들어 놀기도 하고 아이들과도 아이가 리드해서 노는 경향이 있어 보이는데 집에만 오면 주도적이지 않아요. 심심하다고 뭘 해야 할지, 뭘 놀아야 할지 즉각적 행동이 안 보여요. 하고 싶은 걸 해도 된다며 TV 보기가 1등이네요. 이런 모습도 자존감의 영향일까요? 또 아이 존재를 인정해주고 주도적 결정을 이끌어내려고 하는데 좀 쉽지가 않네요. 자, 지금 이런 모습이 자존감의 영향이라고 물어보셨는데, 그러니까 유치원에서는 활동적으로 리드해 나가는데 집에서는 너무 의존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자, 이렇습니다. 이 아이는 전형적인 외향성의 모습입니다. 외향성의 모습이기 때문에 유치원에서 많은 아이들이 있을 때 당연히 리더적인 모습을 보이죠. 그러니까 외향적으로. 집에 오면 이런 아이들은 더없이 심심하고 외로워합니다. 왜냐하면 집엔 친구들이 없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겁니다. 자존감의 영향이라고 보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전형적인 외향성의 아이의 모습입니다. 가능하면 집에서 무언가를 결정해서 너가 혼자 놀아라고 하는 건 잘 먹히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자꾸 의존적으로 무엇을 같이 하자거나 하는 모습을 보일 겁니다. 최대한 집에서 같이 역동적으로 놀아주실 에너지가 필요하실 것 같고요. 가능하다면 어떤 무슨 또래 그룹들을 자주 만날 수 있는 그런 클럽? 뭐 축구 클럽? 여자니까 축구 클럽은 아니라도 무슨 역사 박물관을 가는 기회라든가 해서 아이들끼리 모여서 가는 거 있죠? 최대한 또래 아이들 많이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자, 국공립 유치원이라 집에서 거의 지내는데 밖에 나가기 싫어해서 걱정입니다. 좋아하던 도서관, 놀이터도 나가려면 한참 실랑이합니다. 가면 잘 노는데 억지로 난리치며 데려가야 할지 본인 이사를 존중해야 할지 걱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틱 증상이 있는데, 같은 어머님이 지금 질문을 2개 연속으로 주신 거예요. 틱 증상이 있는데 아직 무관심이 좋다 해서 그리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 틱 증상이 있는 친구들 어찌 지내는지 궁금합니다. 자, 우선 앞에 것부터 나가기를 싫어한다. 일단 나가면 논다. 나가려면 너무 실랑이를 한다. 아마 나가려고 하는 것 때문에 지치실 것 같은데요.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안 나가도 돼요. 안에서라도 즐겁게 있으면 됩니다. 예, 괜찮습니다. 안에서 즐거울 수 있는 방법을 더 다양하게 찾아주시고요. 나가는 건 가끔씩 부담되지 않게, 나가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스트레스 받는 아이도 아주 많습니다. 예, 근데 집에서 잘 놀면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틱 증상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 원인이 어떤 것일지는 쉽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전 말씀이 없으시기 때문에 일단은 아이가 무언가 스트레스 받고 부담스러워하는 게 있다는 겁니다. 기본적인 틱 증상이 있을 때는 무관심하게 그냥 지나가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3, 4개월 정도 되면 그냥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근데 이건 주의하셔야 됩니다.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가고 강도가 점점 세지거나 특히 틱 증상이 2가지에 동시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가령 이렇게 고개를 움직이면서 아 하고 소리를 내거나 이렇게, 이건 2가지죠. 음성과 움직이는 거. 아니면 뭘 움직이면서 목을 움직이면서 또 팔을 까딱하거나 이렇게 행동적인 요소가 2가지 복합으로 들어간다거나, 틱 증상이 하나가 아닌 2가지 이상이 들어갈 때는 그때는 병원을 가보셔야 됩니다. 예, 이거는 아주 오래 갈 가능성이 높고요. 이건 꼭 진단을 받으셔야 됩니다.
자, 뭐 초등학생들 특등상 친구들 어떤지 궁금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렇게 한 가지 정도의 증상이 가벼운 거면 몇 개월 정도 이렇게 관심 갖지 않고 그냥 무관심한 듯이 가면 쓱 사라지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자, 다음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박따박 말대답하고 남들 앞에서 엄마 망신 주고 공부를 무조건 거부하고 잘못된 건 모두 엄마 때문이고 엄마 탓하는 아드님 때문에 너무 갑갑하고 힘듭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갑갑하고 힘드시다고 했는데 제가 허허하고 살짝 웃은 이유는 이렇습니다. 아드님이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자, 지금 아이의 모습은 전형적인 폭군 아이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폭군이라는 건 누굴 때린다는 폭군이 아니에요. 그냥 엄마를 자기의 신하처럼 마음껏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대답도 따박따박하고 망신까지 주고 무조건 거부하고 엄마 때문이라 하고 엄마 탓이라 하고. 자, 이거는 권력의 문제입니다. 사실 너무 엄마가 권력적이어도 문제지만 그 반대로 엄마가 자녀의 피지배계층이 되시면 안 됩니다. 폭군 아이에겐 딱 한 가지입니다. 위치를 알려주십시오. 엄마의 위치입니다. 엄마는 보호자입니다. 예, 엄마의 말을 들어야 할 땐 엄마의 말도 들어야 됩니다. 그 부분 위치 정립 꼭 한번 생각해서 해 주십시오. 아이가 폭군 아이가 되면요, 엄마가 너무 힘들어집니다. 여기서 폭군이라는 건 모든 상황의 주도권을 본인이 쥐고 가려고 하는 아이를 그렇게 말합니다. 자, 다음입니다. 초 2학년이 되어 아들 아이 친구 사귀기를 어려워합니다. 이사를 온 데다 원래 대인관계의 소극적인 아이라 먼저 말을 거는 법이 없습니다. 어쩌다 알게 된 친구도 다음 날이면 낯설고 어색해하고요. 시국이 시국인지라 1학년 때 다 합해도 2달 남짓 다닌 학교에서는 쉬는 시간 친구와의 대화도 금지되어 놀이는커녕 말도 몇 마디 못 나눠본 듯합니다. 가끔 산책을 하다 놀이터에 3, 4, 5에 모여드는 아이들 무리를 보면 아이가 짠합니다. 엄마로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지금 이 아이는요, 소극적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내향적인 성향이 강하다고 판단이 돼요. 아직까지는 좀 더 기다려 주시기를 바라고요. 내향적인 아이라도 학교 가는 날수가 많아지면 한두 명 정도의 친구들이 이제 사귀가 됩니다. 내향적인 아이들의 특징은요, 오히려 지금 시기에 더 유리합니다. 친구를 만들려고 꼭 지금 바로 애써 주시지 말고요. 이 아이들은 집에서 엄마 아빠하고도 잘 놀 수 있는 아이들입니다. 그냥 이 시기에 엄마하고 아빠하고 집에서 어떻게 하면 잘 놀 수 있을까에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그리고 놀이도요, 테크닉입니다. 특히 아빠랑 한번 놀면서 그 딱지치기나 구슬치기 뭐 그런 것들, 놀이의 테크닉들, 카드놀이 같은 거를 좀 이 기회에 집에서 익히게 해 주십시오. 그럼 학교에 가서 그 기술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날 겁니다. 자존감하고는 크게 연결 안 지으셔도 됩니다. 자, 초등 사춘기 아이의 고정된 자아상은 평생의 자아상이 되고 자존감을 바꾸는 것은 기적이라고 하셨는데 이제 5학년이 된 여자 이미 늦은 걸까요? 죄송합니다. 제가 책에 너무 걱정되는 말을 드렸나요? 자, 이렇습니다. 이제 초등 5학년이 됐으면 이제 고학년이 된 겁니다. 그리고 제가 고정된 자아상이라고 표현한 거는요, 그러니까 자아상이 고정됐을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고학년이라고 해서 모두 다 고정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학년은요, 이제 5학년 올라갔으면 5학년, 6학년, 그리고 중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 뭐 고등학교 초기까지도 해당됩니다. 지금 5학년 올라갔으면 지금부터 한 3년에서 5년 정도를 그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아직 그 시기 동안 천천히 본인의 자아상을 형성시킬 겁니다. 이런 겁니다. 어떤 이 시기에 상처나 자존감이 낮은 상태에서 난 이런 사람이야 라고 결정을 짓지 않도록 하는데 유의해 주시면 돼요. 이 시기에도요, 성장하고 발달합니다. 네, 성장하고 발달합니다. 유연성을 갖고 마음 살짝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막 급하게 읽어서 호흡이 빨라지시나요? 잠깐 좀 천천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양들을 읽다 보니 저도 모르게 마음이 좀 급해지네요. 일단 그래도 한 분도 놓치지 않고 가겠습니다. 자, 다음 분입니다.
학교도 학원도 항상 같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수업 태도가 안 좋다. 공부를 할 때 싫은티를 내고 하기 싫음에도 자세도 안 좋고 책상에 엎드린다거나 다리를 떨어서 짝친구에게까지 불편하게 한다거나 큰 소리로 짜증을 낸다거나 집중을 못하고 힘들어한다. 근데 그게 다른 친구에게까지 방해가 돼서 단체 생활에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엄마로서 뭘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학습이 어려워서 그런가 해서 교과서를 사서 앞서 예습시켜 보내보기도 하고 미술 심리 상담 수업도 받아봤지만 다시 제자리네요. 도와주세요. 지금 말씀하신 상황들만 쭉 봤을 때는요, 일단 ADHD를 정식으로 검사해 보셨는지 제가 여쭙겠습니다. 검사를 안 해보셨다면 한번 검사를 해 보십시오. 어떤 연유로 미술 심리 상담 수업을 받게 됐는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ADHD 검사를 받으시고요. 그 검사 받은 상황에 한해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일단 ADHD 검사를 했는데 그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나왔다면 운동을 일단 권해봅니다. 근데 여기서 운동은 단체로 하는 뭐 축구나 농구처럼 구기 운동이 아닙니다. 일단은 1대1로 하는 트레이닝식의 운동을 권합니다. 그 이유는요, 리더가 필요합니다. 지금 보통 사범이라고 표현하죠. 자, 내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범, 그리고 멋있는 사범이 필요합니다. 뭐 권투나 태권도 아니면 뭐 테니스 코치도 괜찮고요. 그래서 1대1로 하면 아이에게 한번 물어봐 주십시오. 그러면서 무언가 강한 에너지를 표출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게임시 지는 걸 너무 싫어해요. 승부욕이 적당하게끔 만들어주는 게 너무 어려워요. 어떤 방법을 써야 할까요? 즐겁게 게임하자고 하는 건데 자기가 지면 소리 지르고 울고 게임이 진행이 안 돼요. 1등이 중요한 건 아니라고 말해도 이해를 못해요. 하고 제가 나이를 봤습니다. 왜냐면 이건 나이에 따라서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5세입니다. 그럴 나이 맞습니다. 5세인데 게임에서 졌고 내가 인정할게? 아닙니다. 울어야죠. 괜찮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올라가고요. 3학년쯤 돼서 이제 이건 자기 중심성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초등학교 3학년 이상인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있다면 그때는 염려하셔도 됩니다. 그때 가서 염려하십시오. 5세면 괜찮습니다. 네. 그냥 그 와중에도 뭐 그렇게 하고 지나가고 다음 게임 하면 또 다음 게임 하고 그렇게 진행될 겁니다. 자, 손이 많이 가는 아이 때문에 힘들다고 생각하는 부모는 점점점이라는 글귀에서 내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를 되돌아보았을 때 아이였을 때 조금씩 아이에게 넘겨주어 스스로 하게 했어야 할 일들이 제 편의상 습관적으로 제가 해주어 그런 것 같아요. 저희 아이는 체계 사례처럼 저한테 일일이 검열을 받거나 제가 아이에게서 시선을 못 대고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본인의 숙제든 뭐든 혼자 하기보다 도와주길 바라더라고요. 엄마가 도와주면 수월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숙제든 스스로 해야 할 일도 제가 볼 일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더라고요. 저도 서서히 분리하고 싶은데 어떻게 지도하면 좋을까요? 지금 이 상황을 봤을 때는요, 아이가 길들여졌습니다. 엄마가 해주는 것에. 길들여지면 아이의 반응이 어떠냐면요, 귀찮은 것을 안 하려 합니다. 예. 여기서 귀찮다는 건 뭐 비단 꼭 설거지 같은 그런 집안일 뿐만 아니에요. 해야 할 여러 가지 모든 일들을 다 귀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습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채우려고 하는 것도 독이 된다.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고요. 박우란 정신분석가가 한 말입니다. 그의 이제 책에 나오는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적절한 결여가 필요합니다. 적절한 결여는 아이에게 스스로 일어서는 힘을 갖게 합니다. 어떻게 지도하면 좋냐고 물어보셨는데 한 가지씩 적절한 결여를 주십시오. 적절한 결여는 결국 혼자 해야 되는 무언가를 급하게 주시지 마시고 한 가지씩 정해 주시고 그건 그냥 되든 안 되든 그 아이에게 맡기십시오. 자, 다음 가겠습니다. 아이와 말다툼을 한 후 제 감정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는 제게 안아달라거나 사랑해달라고 말하거나 요구합니다.
엄마가 아직 화가 나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요구하는 딸아이의 마음도 궁금하고요. 제가 감정이 격해 있어서 아이의 요구를 들어주기가 너무 힘들기도 해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혹시 대상항상성이라는 거 이제 많이 들어보셨죠? 아이가 어릴 때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대상항상성이 없는 아이는 엄마가 사라지면 엄마가 없다고 생각하고 웁니다. 근데 대상항상성이 생기면 이제 엄마가 잠깐 일하러 나갔다 해도 다시 돌아온다고 생각하고 울지 않죠. 네. 지금 이 이야기를 왜 11살 여아 아이에게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도 좀 비슷합니다. 엄마가 화가 나 있는 상태임을 알매도 불구하고 자꾸 사랑한다고 얘기해 달라고 하고 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요. 이런 겁니다. 이 아이에게는 엄마가 화가 났는데 언제 다시 돌아올지를 모르는 겁니다. 대상항상성하고 좀 비유적으로 표현이 되나요? 예. 엄마가 화가 났어. 근데 언젠가 다시 화가 풀릴 거야 라는 것을 안다면, 엄마가 잠시 집을 나갔어요. 하지만 일 끝나고 돌아올 것이야 라고 안다면 지금 당장 그렇게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근데 엄마가 화가 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해달라고 얘기하는 건 엄마가 화난 상태에서 돌아온다라는 것에 대한 신뢰감이 지금 많이 낮은 상황입니다. 이럴 때는요, 그냥 사랑한다고 말해 주십시오. 예. 사랑한다고 말해 주시고 그 신뢰성을 회복하시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이제 엄마의 감정은 소중하고 나의 감정은 어떻게 하느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네,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화가 나서 돌아오는 것에 대한 신뢰감이 점점 더 멀어지면 그 신뢰감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찾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직까지는 다른 사람에게 그러한 강한 애착을 느끼기엔 너무 위험성이 높습니다. 엄마에게 돌아오게 하십시오. 아직 아이가 그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자, 초등 입학을 1년 남긴 아이의 엄마입니다. 아이고, 벌써 시간이 30분이 지났나요? 이제 3분의 1 한 것 같은데. 일단 시간이 지나더라도 저는 가겠습니다. 본인의 어떤 답변을 들으셨으면 나가셔도 괜찮고요. 나중에 이야기는 또 유튜브 초등사이다에 제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올려주신 분들을 위해서 끝까지 가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등 1학년을 넘긴 아이의 엄마입니다. 친구에게 안 좋은 말을 듣거나 다른 친구 위주의 놀이로 속상해하며 저에게 그 일을 말하면서도 내 친구라서 거절하는 말, 안 된다는 말을 못한다는 아이에게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초등 입학 후에도 자신 없는 친구 관계가 이어질까 봐 걱정입니다. 자, 이 시기에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싫다고 말해도 된다고 얘기해 주십시오. 친구 관계에서 싫다고 말해도 된다. 말해도 된다라고 얘기해도 쉽게 하지는 못할 겁니다. 너무 두려워하시지 마시고요. 이러한 관계가 계속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계속 이어지지는 않고 경험치가 쌓입니다. 무엇만 안다면 노라고 이야기해도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자주 들으면 나중에 용기 내서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경험 헤쳐나가는 그런 경험을 한두 번 하게 됩니다. 이런 겁니다. 이런 데 있어서 엄마의 경험을 얘기해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엄마도 사실 그런 것들을 쉽게 말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었단다. 하지만 어느 순간에 이러이러한 필요한 순간에 그런 것들을 말한 적이 있었단다. 라는 그러한 이야기로 안심을 시켜 주십시오. 지금 현재 이 상태가 자존감이 낮은 상태는 아닙니다. 성향의 문제일 뿐입니다. 자, 책에 나오는 여러 이야기들이 제 아이의 이야기에서 놀랐습니다. 아이와 고쳐보자고 같이 노력했는데 쉽지 않았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아이의 마음을 알 수 있었어요. 아이에게도 물어보니 책 속의 사례의 아이처럼 이야기하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제가 그렇게 만든 것 같아서 미안했습니다. 자존감을 키워주면 문제 행동들이 바뀔까요? 어떻게 해주면 좋을지 알고 싶습니다. 서로가 많이 힘든 상태인데 바뀌고 싶습니다. 간절합니다. 예, 간절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서로가 많이 힘드신 상태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힘드신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근데 내용이 사례와 다 비슷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힘들다는 말씀을 안 해주셔서 제가 그냥 포괄적으로밖에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너무 간절하신 나머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단은 그냥 하여튼 어떻게 해서든지 자존감을 키워주면 이런 문제 행동들이 바뀔까요? 자, 어떤 문제 행동인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자존감이 있으면 그것만으로 모든 것을 다 해결된다라는 거 말씀하신다는 건 지금 마음이 매우 너무 급하십니다. 자, 어떠한 문제 행동은 자존감이 아니라 뭐 트라우마 때문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것들은 뭐 상처 때문일 수도 있고요. 뭐 또 어떤 것들은 두려움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그냥 자존감으로 두루뭉실하게 이렇게 만병통치약처럼 자존감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실 모든 각기의 사례마다 사례에 따른 뭔가가 원인이 있고 그것에 따른 관찰해서 그 원인에 대한 무언가들을 가지고 가셔야 돼요. 일단 템포를 조금 늦추시고요. 조금 늦추십시오. 한꺼번에 모두 다 해결하려고 하시면 힘드십니다. 되지 않고 마음만 답답해지십니다. 많이 힘드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일단 잠시 쉬세요. 잠시 쉬시고 관찰하시고 관망하십시오. 관망하시고 그 중에서 일단 이것부터 시작하자 하는 것에 몰두하십시오. 다른 건 잠시 밀어놓으시고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가시길 제가 권해드립니다. 자, 힘을 내십시오. 아이가 원하는 게 있어요. 아이 고양이 키우기. 그런데 막상 우리 집에 데려올까? 라고 물어보면 아니야, 괜찮아 라고 해요. 괜찮다고 해서 또 지나가 보면 어느 순간 아이는 또 그 말을 하고 있어요. 다시 물어보면 괜찮다 하고, 아, 속마음은 키우고 싶다 인데 동물을 키웠을 때 책임감 등이 부담으로 느껴져 괜찮다고 하는 듯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요? 예, 그냥 딱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고양이를 키우고 싶은 간절함이 딱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있으면 좋겠고 또 없으면 없는 대로 지나가다가 또 고양이를 보거나 어떤 계기가 되면 더 키우고 싶다고 얘기하는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 이런 겁니다. 결정권을 너무 아이에게만 주신 것 같아요. 아이 혼자 고양이 못 키웁니다. 예. 반려묘 엄마, 아빠, 아이가 함께 키우는 겁니다. 함께 논의하시고 엄마도 아빠도 함께 키우실 결정이 되면 같이 결정하십시오. 아이에게 모든 선택을 맡기시지 마시고요. 아이 혼자 못 키웁니다. 지금 몇 살이라고 되셨나? 9세. 예, 아이 혼자 못 키웁니다. 같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가족이 같이 새로운 반려동물을 키우겠다고 결정하면 같이 가주십시오. 그게 우선입니다. 자, 다음 하고 싶은 것, 그리기 활동만 하려는 아이에게 학습 지도가 어렵네요.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지금 학습 지도가 어려운 건 그림 때문이 아닙니다. 그림을 좋아해도 그거와 별개로 그냥 학습을 하는 아이들은 학습을 합니다. 이런 겁니다. 그냥 학습은요, 원래 하기 어려운 겁니다. 원래 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림 때문이라고 원인을 놓고 그림에 찾기 시작하면 힘들어집니다.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시고요. 학습은 원래 그런 겁니다. 아이들에게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 정해진 분량을 60일 이상 그냥 지속하게 하십시오. 어느 정도의 분량인지는 아이의 지금 현재 학습 능력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그냥 나이가 몇 살이니까 몇 시간 정도 하십시오. 이렇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아이의 학습 능력, 인지 능력을 잘 관찰하시고 그것보다 약간 부담되는 정도로 해서 60일 꾸준히 지속하십시오. 뭐가 되도록? 습관이 되도록. 자, 다음입니다. 유치원에 있었던 일이나 속내를 잘 말하지 않아서 어떠한 일이 있었던 것도 선생님을 통해서 듣습니다. 뭐 큰일은 아니지만 또한 혼나고 나면 예전엔 변명이라도 했는데 요즘엔 입을 꾹 다물고 아무 말도 하고 싶어 하지 않아 하고요. 또 분노에 찬 모습도 보이고 매우 억울하다는 모습도 보입니다. 원래 그러던 아이가 아니라서 참 답답해요. 요즘 많이 혼내긴 했지만 어떤 식으로 대화를 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엄마 눈치를 많이 보는 것 같고 목소리에 자신도 없고 참, 엄마 눈치를 많이 본다고 하면 그때 마음이 많이들 이제 속상하시고 안타까워 하시죠. 7세인데요. 일단 어떤 식으로 대화했으면 좋겠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겁니다. 그 매우 억울한 모습을 보이면 억울함을 들어주겠다고 하십시오. 네. 그 무언가 이제 아이 입장에서는 분명히 억울한 것이 있었을 겁니다. 일단은 그 억울한 것을 다 들어주시고 옳고 그름을 판단은 좀 유보하십시오. 그리고 그 억울한 것에 대해서 힘들었다.
억울했겠다라는 정도로 마치고요. 단 예외사항은 이런 겁니다. 누군가를 때렸다면, 때린 상황이었다면, 물론 때리게 된 그 이유는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 이유는 분명히 억울한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건 억울했겠구나. 그 인정을 해주시고, 때린 건 그래도 잘못했다고 말을 해주십시오. 때린 거와 본인이 억울한 상황은 별개입니다. 그 억울한 상황은 꼭 인정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치면서 안타깝구나. 너가 그런 억울한 일이 있었구나. 라는 걸로 같이 가주시고요. 상황은 분명히 억울했을 겁니다. 예. 그리고 그 선생님을 통해서 이야기 들을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꼭 아이가 말을 다 해야 될 필요는 없어요. 네. 아마 말을 더 막힌 이유는 계속 말을 했을 때 혼나는 것만 되돌아봐서 그랬을 겁니다. 어차피 말해봤자 혼나니까. 말했는데 억울함이 풀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해주십시오. 자, 11세 아이에 대해 너무 객관적인 것인지 아이가 책도 좋아하고 특정 분야에 대해 너무 잘 알다 보니 친구들에게도 다른 어른들에게도 잘난 척하는 것으로 보일 때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그냥 인정해 주십시오. 괜찮습니다. 잘난 척하고 싶죠. 몇 살인데? 11살인데. 그런데 어떤 특정한 분야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잘난 척하게 해 주십시오. 괜찮습니다. 겸손의 미덕은 경험치로 쌓아지게 됩니다. 지금 11세인데 특정한 능력도 있고 겸손한 능력까지 같이 갖추시길 바란다면 여기에 지금 질문을 올리신 많은 어머님들께 원성을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네, 겸손의 미덕은 잠시 후에 미루시길 바라고요. 충분히 잘난 척할 나이입니다. 인정해 주십시오. 자, 다음입니다. 칭찬과 자존감은 어떤 관계인가요? 칭찬이 무조건 좋은 건 아니라고 했어요. 네, 이렇습니다. 칭찬과 자존감의 관계. 칭찬이 만약에 허상일 때 자존감이 하락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이도 그 칭찬이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불안해집니다. 칭찬이 진실일 때 자존감에 도움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칭찬을 자존감하고 연관을 시켜서 그냥 칭찬을 자주 하려고만 하시는데 그게 좀 과다한 칭찬, 여기서 과다한 칭찬은 허상인 칭찬을 뜻합니다. 그러면 오히려 자존감이 좋지 않고요. 자존감에 긴밀히 연결된 건 칭찬이 아닙니다. 관심입니다. 관심. 관심이 있느냐 없느냐가 자존감의 아주 거의 정비례 그래프가 됩니다. 염두에 두시고요. 자, 다음입니다. 아이가 유아라 초등 들어가기 전 공부 습관자 과제 엄마표 학습지 중입니다. 네, 엄마표 학습지. 그리고 눈맞춤, 독서로 아이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고요. 미술도 하고 있고 노래 부르기 등도 하는 중인데 공부 습관 잡기는 학습지나 학습 시간 비중이 어느 정도여야 할까요? 지금 6살하고 4살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덧붙여서 한쪽으로 치우치면 나중에 어느 쪽으로든 부족해지거나 그로 인해 힘들어지지 않을까 걱정도 됩니다. 그리고 태권도로 자신감, 성취감을 쌓는 중인데 초저학년까지 다니면 될까요? 네. 엄마표 학습지, 눈맞춤, 독서, 미술, 노래 부르기, 태권도 지금 충분히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너무 치우치면 또 다른 건 부족해지는 거 아닌가 염려되고 걱정된다. 염려되고 걱정하시는 게 저는 걱정이 됩니다. 네. 지금 염려하시는 게 어느 정도로 드러났냐면 일단 태권도도 하고 있고요. 태권도로 자신감, 성취감을 그냥 태권도로 자신감, 성취감을 결정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이건 저학년까지로 결정하셨습니다. 저학년까지 다니면 되죠 하고 자 이런 겁니다. 자신감, 성취감은요 태권도만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뭐 노래 부르기나 미술에서도 다 영향을 받고 그런 것들을 그 순간 어떻게 무엇을 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지 태권도니까 자신감, 성취감, 미술이니까 예술 이렇게 구분을 지으시면 안 됩니다. 다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건 저학년까지만 하면 되죠. 그렇게 정해질 수가 없어요. 아이의 욕구가 중요합니다. 만약에 지금 제가 보기에 이 정도 상황이면 아이에게 물어봤을 때 태권도 싫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만두셔야 됩니다. 예. 근데 아이가 더 하고 싶다고 하면 더 가셔도 됩니다. 아이의 욕구에 집중을 하시고요. 학습지나 학습 시간 정해진 비중이 어떻게 되나요? 이걸 몇 대 몇 이렇게 칼로 자르듯이 정해진 비중 없습니다.
시간으로 비중 두시면 안 되고요. 지금 우리 아이의 발달 수준에 보셔야 돼요. 학습력, 인지력에 보시고 그 수준보다 살짝 높은 단계로 어느 정도 우리 아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 따라서 비중을 두셔야지. 네, 지금 6세네요, 4세네요, 뭐 1시간 하십시오, 40분 하십시오, 이렇게 제가 칼로 잘라드릴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매우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양 적절한지 이제 살펴보시고요. 지금 제가 보기엔 어머님의 걱정이 더 걱정입니다. 그 걱정을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입니다. 요즘 부쩍 말대꾸 많이 하고요. 거친 말투 많이 해서 고민이에요. 거친 말투 들으면 엄마도 힘들죠. 자존감 상하시고요.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 거친 말투를 들을 때 엄마도 너로부터 존중받기를 원한다. 그런 말투에서 엄마가 존중감이 느껴지지 않는구나 라고 좀 단호하게 말씀하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엄마는 감정의 쓰레기통이 아니잖아요. 자, 갑니다. 맞벌이 하는 부모의 동생이 둘이 있는 첫째 아들은 학원도 안 다니고 혼자 공부하고 집안일도 합니다. 모두들 아이가 착하다고 칭찬하지만 엄마가 보기엔 아이는 예민하고 걱정이 많아요. 엄마가 없으면 자꾸 전화해서 본인의 행동을 확인받고 불안해합니다. 학교에서도 잘하고 싶어하고 선생님이 인정을 받고 싶어해요. 약식으로 된 심리검사에서 아이가 불안감이 있고 동생 돌봄에 스트레스가 있다고 나왔는데 부담 가지지 말고 너 시간을 보내도 돼 라고 얘기해줘도 습관이 된 걱정을 못 벗어나요. 어떻게 안정시켜 줄 수 있을까요? 첫째로서 가질 수 있는 스트레스고 불안감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질문을 쭉 읽어나가면서 문득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왜 아빠의 역할이 없나요? 맞벌이 한다라는 거에서만 딱 나왔고요. 지금 이 아이에게, 이 첫째 아이에게 아빠는 어떤 관계인지 궁금합니다. 아빠의 역할이 보이지 않고 있고요. 매우 바쁘신 건지, 아니면 뭐 아빠랑 첫째랑 친하게 지내실 수도 있어요. 뭐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무언가를 잘못 판단한 겁니다. 근데 일단 혹시 아버님이 엄마도 이렇게 일하고 하니까 너가 도와줘야 된다는 그런 암암리,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았어도 무의식적으로 그러한 것들을 안겨줄 가능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엄마를 너가 도와줘야 한다는 그런 것이 있다면 차단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혹시 아빠에 대한 어떤 불만을 어머님이 은연중에 표출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가 그 빈자리를 채우려고 합니다. 이 정도면 거의 아빠 역할을 아이가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빠가 가지고 있는 돌봄의 스트레스 정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 남편의 역할이 아닌 아빠의 역할이 어떤 것인지 한번 되짚어 보시는 기회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발표를 힘들어하는 아이 처방전이 있을까요? 발표 힘들어하면 안 하게 하셔도 돼요. 그걸로 스트레스 받게 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발표를 싫어하면 안 하게 해도 된다. 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발표를 잘하게 하고 싶다, 엄마로서. 그러면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그냥 소리내서 말하게 해야 됩니다. 무엇을? 스토리를, 이야기를. 어떤 영화를 보거나 동화책을 읽거나 했으면 그 이야기를 좀 말해줘 라고 해서 자꾸 말하는 기회를 갖게 하십시오. 그게 발표력을 높게 하는 좋은 방법이 됩니다. 자, 다음. 아이가 비교하는 거야 지금? 이런 말을 가끔 해요. 그건 아니야 라고 하는데, 저희가 가끔 누구는 젓가락질 잘하는데 한번 해봐, 누구는 받아쓰기 잘하던데 우리도 잘해보자,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저는 동기부여 차원에서 자극 준 거거든요. 아이가 받아들이기는 비교하는 거야? 자존감에 상처받아서 그런 건가요? 초등학생 교육도 좀 쉽진 않네요. 토요일 출근길 KBS 일라디오에서 김준호 선생님 말씀 듣고 있습니다. 도움받고 있네요. 감사합니다. 또 애청자이시기도, 라디오 매거진 위켄드 애청자이시기도 하시네요. 예, 매주 토요일 아침 8시 25분에서 35분 정도 KBS 제1라디오입니다. 제1라디오에서 10분 정도씩 우리 아이들에 대한 마음이 자라는 교실 코너에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요. 거기서 이야기들도 같이 들어오십시오. 다른 분들께 말씀드린 거고요. 자, 지금 비교는요, 지금 이미 비교는 하셨어요. 이제 자극을 주려고, 대부분 다 자극 주려고 다른 아이와 비교하시죠? 이거 자극 안 됩니다. 분노가 됩니다. 동기부여 안 돼요. 다른 아이랑 비교하시면.
비교해서 자극이 되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자기 자신과 비교하게 하십시오. 너가 몇 살 때는 이렇게 했는데 지금 몇 번 노력하니까 이렇게 됐네 하고 그 아이의 과거와 아이의 현재를 비교하게 해주십시오. 좋아. 이러한 노력으로 앞으로 몇 번 더 어떻게 하면 너의 미래는 더욱 어떻게 될 거야 하고 미래에 나와 또 비교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자극이 됩니다. 하지만 다른 아이는 자극이 안 됩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분노가 됩니다. 자, 다음 가겠습니다. 중학생이 되면서 이야기를 하려 하지 않고 문 닫고 방에만 혼자 있으려 하고 친구들과는 이야기 잘하는데 집에서는 무얼 물어봐도 대답 없고, 네, 우리 초등학부모님들 앞으로의 미래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 하고 자신감도 없고 이야기는 작은 목소리로 해서 잘 들리지도 않아요. 여기서 작은 목소리를 한다는 건 엄마에게 이야기할 땐 작은 목소리를 한다는 것일 겁니다. 친구들에게는 이야기를 잘하는데 자존감을 높여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질문의 포인트를 잘못 잡으셨습니다. 자존감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지금 자존감이 낮아서 친구들하고만 얘기하고 엄마하고는 이야기를 잘 안 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존감하고 상관없고요. 지금 전형적인 사춘기의 모습을 보이는 거고요. 그냥 엄마하고 친구 먹기 싫은 것일 뿐입니다. 그냥 친구하고 대화 나누길 원하는 것일 뿐이고요. 엄마는 엄마 친구를 만드시길 권합니다. 그러면 이걸 자꾸 아이에게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시면 엄마의 자존감이 낮아집니다. 그러시지 마시고 엄마 친구 만드셔서 엄마 친구랑 3시간, 4시간씩 수다를 떠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중학생 자녀는 중학생 자녀 친구와 수다를 떠실 겁니다. 네, 그러면 됩니다. 네. 자, 이제 두 번째 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50분쯤 되어 가는데요. 네. 너무 짤막짤막하게 말씀을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근데 지금 그럴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4시간 동안 저는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다 준비한 답변입니다. 가 보겠습니다. 다시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단 몇 줄의 질문만 듣고 제가 답변 드린 거 완벽한 솔루션일 가능성 낮습니다. 예, 그리고 매우 힘들어요. 3달, 4달씩 담임하면서 관찰을 해야 아이들의 특성을 파악합니다. 사례에 따라 다 다르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솔루션 꼭 주체적인 그러한 판단을 갖고 받아들이실지 안 받아들이실지 결정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예. 함께 가 보겠습니다. 자, 다른 아이들 보면 단짝 친구가 있던데 저희 아이는 없어요. 본인은 친하다고 하는데 톡하며 친하게 지낸 친구도 없고, 여기서 카톡을 말하는 거겠죠? 같이 놀이터에서 놀자고 하는데 친구도 없네요. 왕따는 아닌 것 같은데 좀 신경이 쓰여요. 네. 단짝 친구 없어도 됩니다. 지금 12살이니까 이제 5학년, 6학년 되겠네요. 단짝 친구 없어도 돼요. 단짝 친구 없어도요, 본인이 친하게 지낸 친구가 있다고 하면 있는 겁니다. 예. 본인이 그렇게 간절한 단짝 친구에 대한 욕망이 없으면 그냥 그 정도 친구로 만족합니다. 괜찮습니다. 본인이 친구가 있다고 하면 있는 거예요. 왕따는 아닌 것 같은데 하면 왕따가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조금 신경이 쓰여요. 예, 조금 신경이 쓰이실 겁니다. 그냥 어머님이 조금 신경 쓰이시는 거 그냥 가지고 가십시오. 아이가 자기 나름대로의 패턴을 가지고 주관을 가지고 가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자, 다음 초등교사로서 선생님이시네요. 네, 동료 교사로서 같이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초등교사로서 아이들을 대하는데 항상 어려운 것 같아요. 고학년과 학기 초에 좀 편하게 관계 맺는, 고학년 이제 담임을 맡으시나 봐요. 예. 관계 맺는 선생님만의 노하우가 있으실까요? 가끔 선생님과 맞서는 아이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프네요. 그렇죠. 마음이 아프죠. 그것도 한 명도 아니고 한 20명, 30명이 두렵기까지 할 때도 있습니다. 예, 충분히 이해 가고요. 이렇습니다. 좀 편하게 관계 맺는 선생님만의 노하우. 자, 제가 아이들과 좀 편하게 관계 맺는 노하우는 뭐냐면요. 편하게 관계 맺으려는 욕구를 포기합니다. 아이들과 편하게 관계 맺으려고 하는 욕구를 내려놓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이런 겁니다. 이거는요, 선생님뿐 아니라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도요, 선생님과 좀 편하게 지내고 싶어 합니다. 편하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예. 담임으로서 좀 불편해질 각오를 하면 그제서야 그러한 모습을 보고 아이들도
편하게 가려고 하지 않고 불편해질 각오를 하게 됩니다. 그 순간에 타협점을 만나게 돼요. 예. 편하게 가시려는 힘드시겠지만 그 욕구를 한번 내려놓으시고요. 이런 겁니다. 일단 제가 하는 구체적인 방법 중에 하나는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고 하더라도 하루에 한 번씩 모든 반아이들의 이름을 다 불러줍니다. 그리고 하루에 한 번 이상 꼭 어떻게 해서든지 머리를 다 쓰다듬어 줍니다. 제가 전날 술을 엄청 마셔서 다음날 너무 힘든 상황일지라도 무조건 그 불편함을 감수하고라도 하루에 한 번은 이름을 불러주고 하루에 한 번은 머리를 쓰다듬어 줍니다. 그 방법 효과 아주 좋습니다. 자, 다음 갑니다. 저 자신이요. 아직 이 책을 읽으면서 저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방법을 찾은 것 같아요. 책에 나온 구절을 읽으며 지금의 제 모습과 행동 습관들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되돌아보면 저의 모습은 자기 존중감의 결여의 모습이었습니다. 45살의 어른 아이인 저를 돌아보며 지금보다는 성숙한 어른 아이가 되고 싶습니다. 남들에게 인정이나 상처를 받아 힘들어했던 그간의 시간들을 다독이며 힘차게 헤쳐나가 보려 합니다. 네, 저도 응원해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초등 자존감의 힘 정말 좋은 책을 만났습니다. 김선호 작가님의 글, 길보 출판사 모두 고맙습니다. 예, 저도 감사드리고요. 이렇습니다. 45이지만 지금 우리는 홀로서기를 하는 중입니다. 여기 지금 같이 들어오신 분들도 다 40 즈음이거나 40에 가까우시거나 40 중반 이상이실 겁니다. 홀로서기 이렇습니다. 홀로서기 하면 외로워요. 그런데요, 외로운 게 곧 자유로운 겁니다. 아셨죠? 네. 홀로서기에 성장하시길 바라고요. 그럼 우리 아이들이 부모와 건강하게 분리를 이루어 나가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초등 2학년 되는 딸 친구가 자신에게 불편하게 행동했을 때 그 당시에는 아무 말 못해주고 맞춰주다가 한참 지나고 나서 만나서 사과를 받고 싶다고 두고두고 얘기합니다. 이럴 때 엄마가 어떻게 아이 마음을 풀어야 할지 조언을 부탁드려요. 엄마가 풀어드릴 수 없어요. 사과를 받으면 풀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겁니다. 아쉬움을 그냥 가진 채로 가지고 가게 해 주십시오. 예. 이걸 엄마가 풀어주려고 애쓰면 방법이 없고요. 아이가 어떻게 해서든지 또 엄마로부터 이걸 풀어주는 걸 받을 수 있나 보다 하고서 계속 그런 상황이 반복됩니다. 아까 그 노라고 말하지 못하는 아이에 대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엄마의 경험을 말씀해 주시라고. 엄마도 예전에 그런 상황이 있었고 나중에 돼서야 화가 나더라. 그리고 그래서 속상했더라. 그런데 어느 때가 되고 어른이 되니까 결국 엄마도 이럴 때는 그렇게 할 말을 하게 되더라. 이러한 상황이 언젠가는 끝난다는 것 꼭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아이도 안심을 하고요. 이게요, 그렇게 쉽게 이런 아이들의 경우 보통 이런 경우 많습니다. 공감력이 뛰어난 아이들이 그래요. 그래서 그 순간 거절을 못하거나 그 순간 그 아이의 그냥 감정을 맞춰줍니다. 나중에 가서야 자기의 욕망을 바라보고 후회를 하는데요. 그거는 우리 아이가 공감력이 높아서 그렇구나라고 이렇게 인정을 해주시고 시간이 걸립니다. 예, 이걸 못 바꾸지 않을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본인을 되돌아보셨을 때 지금 그걸로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싱겁게 살고 계시지 않으시죠? 상황에 따라서 단계별로 어른이 되면서 본인도 언젠가는 이렇게 할 말도 할 때도 있으시죠? 우리 아이도 그렇게 갈 겁니다. 그러했다라는 것 꼭 이야기해 주세요. 자, 그 힘든 순간 옆에서 같이 있어 주시는 것만으로 아이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학교 생활에서 3학년이 되어 반이 바뀌면 친구를 새로 잘 사귀어야 하는 데에 대해서 걱정하는 아들. 남학생인데 3학년이 되고 반이 바뀌면서 지금 스트레스를 받고 있나 봐요. 지금 그런 스트레스 아이들 많이 받습니다. 받지 않는 아이들 거의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한 달 지나면 괜찮아집니다. 예, 제가 약속 드릴게요. 한 달 지나면 괜찮아지고요. 내년 이맘때쯤 돼서 또 걱정할 겁니다. 그리고 또 한 달 지나면 괜찮아집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4주차까지 미션 제출됐는지 잘 궁금해서요. 늦지 않게 다 냈긴 했거든요. 내셨으면 됐고요. 제가 이걸 읽어드린 이유는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려고. 야, 꼬박꼬박 내셨고요. 미션까지 잘 하셨고요. 박수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예.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 2학기 때 반장을 처음으로 하다가 여자친구들의 말로 인해 상처를 받았습니다. 아이가 조금 장난치려 하면 무슨 반장이 이래! 를 여자아이들이 유행어처럼 해서 학교 생활을 힘들어하고 길에서 친구를 만나면 숨더라고요. 아, 숨기까지 했구나. 그 뒤로 아이에게는 없던 냉소적인 모습이 생겼습니다. 친구에게 먼저는 인사를 잘 안 하고 관망하는 것 같습니다. 쉬는 시간에는 주로 그림을 그리고 아주 친한 친구가 없습니다. 친한 유치원 친구들은 있는데 같은 학교가 아니고요. 어른들에게는 잘 합니다. 학교에서 잘 지내는지 궁금해서 캐물으면 짜증을 내더라고요. 선생님, 책에서 이 부분을 보고 내가 잘못한 거구나 하고 반성했습니다. 이렇게 캐묻는 것에 대해서 반성하셨다는 것 같고요. 교우 관계에 자신감을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네. 속상합니다. 속상합니다. 왜 속상하냐면, 자,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혹시 뭐 여성 비하 발언 뭐 그런 거 아닙니다. 그 남자아이가요. 지금 이 초등학교 2학년인데 반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무슨 반장이 이래 하면서 여자아이들이 유행어처럼 해서 힘들어한다고 했어요. 장난치려 하면 초등학교 2학년 남자아이면 반장이 됐어도 당연히 장난을 치죠. 장난을 안 치면 이상하죠. 단지 그 나름에서의 반장이 됐다는 건 나름 이제 남자아이들 간에서 리더격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무슨 반장이 이래 라는 말을 들었다는 건 사실 제가 봤을 땐 반장이 되고 싶었던 여자아이들의 질투심에 희생이 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랬을 때 그 주변에서 바로 즉각적으로 장난치는 것 정도로 괜찮아, 반장도 장난칠 수 있어 라는 어떤 이야기를 주변에서 들었다면 아이가 트라우마까지 되진 않았을 텐데 그러한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보기엔 약간의 트라우마로 남아 있습니다.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은요, 한 번 더 회장을 하는 겁니다. 한 번 더 회장을 하고 그때도 이와 비슷한 말을 들었을 때 회장도 장난쳐도 돼, 괜찮아 라는 말을 들으면 됩니다. 일단은요, 지금 또 회장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고 이런 상태로 조용히 있으면 회장이 될 가능성이 높죠. 다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요, 회장이라도 장난쳐도 됐었다라고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너에게 그렇게 말했던 아이들이 그 아이들도 회장을 되고 싶었던 마음이 컸을 것이다. 여자아이들에게는 그런 질투라는 것이 있는데 그러한 질투는 공격적인 모습으로 나올 때도 있다.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아마 매우 순수하고 그냥 놀기 좋아하는 아이였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 말을 곧이곧대로 다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타깝네요. 네. 다음 질문 가겠습니다. 어른들도 자기 존중감을 높이려면 자기 존재감을 키워야 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기 존재감부터 키우시면 됩니다. 시선을 많이 받으면 돼요. 어른들도 시선을 많이 받으면 되고요. 아이들에게로 또 시선 받고 남편으로부터 시선을 받고 그렇게 관심을 받으시면 존재감과 존중감이 높아갑니다. 시선을 누가 안 주면 거울을 보고 나에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거울아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예쁘니? 내가 아니라고 또 깨버린다. 내가 이쁘지 하고서 이렇게 그래 이뻐라고 답변 들어 주십시오. 예. 거울을 보고 얘기하는 것도 효과 좋습니다. 이거 내가 좀 정신이 나간 건가, 거울 보고 혼자 얘기하는 거 이상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닙니다. 효과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인형을 놓고 얘기하셔도 돼요. 네. 우리 아이에게는 아직 성장하지 않은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 아이들 잊지 마시고요. 내면의 아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엄마 나이 40쯤 아이 3학년, 이 말이 현실이 와닿네요. 요즘 아들이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날마다 눈물을 보입니다. 제가 이 사연 때문에 이거 사연이요 그냥 줄줄줄줄줄 계속 이어져서요, 1장, 2장, 3장, 4장, 5, 6, 7장까지 한 줄로 계속 이어집니다. 넘치도록 이어집니다. 그래도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들이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날마다 눈물을 보입니다. 시댁이 코앞인 터라 2, 3일에 한 번은 시댁에 가야 하는데 2, 3일에 한 번씩 시댁에 가셔야 한다. 이것만으로도 위로를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멀리 이사를 가시지. 그때마다 시아버님의 여러 이야기들이 아이에게는 듣기 싫은 잔소리입니다.
시아버지마저 이런 소리를 하신다니 또 위로를 드리고 싶습니다. 보통은 그래도 시아버지 때문에 가는 데라고는 말씀을 해주시는데 시아버님이 이 정도시라면 시어머님은 보나마납니다. 밥숟가락 드는 순간부터 문 열고 나오는 순간까지 한술 더 떠 얼굴 보기 힘든 애아빠마저 툭툭 내뱉는 말로 아이에게 훈육도 아닌 꾸중도 아닌 짜증을 냅니다. 큰아이는 늘 억울합니다. 이제 막 24개월 지난 동생과 그 와중에 동생이 있는데 24개월이 있대요. 근데 아빠는 얼굴 보기 힘들다고 하시고 시댁은 아주 가깝고 3, 4일에 한 번씩 가야 되고 이건 정말 제가 위로 말고는 드릴 게 없습니다. 제가 여자가 아닌데도 막 답답함이 막 밀려옵니다. 지금 숨 쉬고 계신 것만으로도 정말 잘하고 계신 겁니다. 자, 늘 혼나는 것도 본인이고 양보하는 것도 본인이고 엄마인 저도 남편에게 시어른들께 아이가 예민한 시기다. 아이에게는 어른들 앞에서 그러지 말아라. 그러니까 시어른께는 예민한 시기니까 좀 이렇게 잘 봐주세요라고 얘기하고 아이에게는 야, 어른들이니까 그러지 마. 중간에서 지금 그러지 말아라 하고 하지만 결국 남편과는 언쟁이 되고 아이는 엄마도 잔소리한다고 합니다. 가장 싫은 것은 잔소리 듣고 혼날 때 아이가 눈물을 흘리는데 왜 우냐며 더 눈물을 흘리는데 아마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릴 겁니다. 예, 보나마납니다. 이때 또 왜 우냐며 더 윽박 지르고 혼내면서 우는 이유를 얘기하라는 남편과 시어른들입니다. 죄송합니다. 눈물이 나니 우는 것이다. 눈물 날 때는 내버려 둬라. 우는 것도 마음대로 못하냐. 그게 잘못한 거냐 라고 얘기해 봐도 말도 안 통하고 제 속만 답답합니다. 아이에게도 울고 싶을 때는 참지 말라고 울으라고 했습니다. 언제든 엄마한테 와서 울어도 된다고. 우는 아이를 뭐라고 할 때 제가 끼어들어야 할지 그냥 놔둬야 할지 아이에게 뭐라고 말해야 될지요. 다른 분들 뭐라고 답변 드리겠습니까? 자, 제가 이렇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야기 제가 다 들려드렸고요. 다 읽어드렸습니다. 아마 다른 분들, 많은 분들 같이 공감하셨고 많은 댓글로라도 이분들께 응원 드리길 바라고요. 제가 드리는 답변은 이렇습니다. 일단은 위로 드리고 꼭 응원 드리고요. 이거는 끼어들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가 아닙니다. 끼어드는 수준이면 안 되고요. 확실하게 첫째 아드님을 지켜주십시오. 지켜주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러한 상황에 있을 때 그냥 아드님 손 잡고 시댁에서 나오세요. 그리고 밖에서 맛있는 거 아이에게 그러한 잔소리 듣지 않고 맛있는 거 숨 쉬면서 먹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물론 그렇게 갔다 온 뒤에 그 뒷감당을 제가 어떻게 합니까? 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매번 그러라는 게 아니고요. 한 번이라도 좋으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이게 왜 필요하냐면 이 아이에게는 그 순간이 평생 기억될 겁니다. 적어도 이 세상에 나를 지켜주는 단 한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이 나의 엄마였다. 그러면 됩니다. 그걸로 아이에게는 그 기억만으로도 이 순간들을 자신의 자존감, 자신의 존재감을 지키면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중간에서 엄마가 너는 할머니, 할아버지 말 들어야 되고 또 남편하고 시댁은 이렇게 해야 되고 하는 모습을 보이면 아이 입장에서는 이 순간 견딜 수 없습니다. 예. 중간에서 중재하시려고 하시지 마시고 아이를 보호하려고 하셔야 됩니다. 보호하실 때는 확실하게 해주시고요. 날 잡아서 한번 그냥 뭐 이러쿵저러쿵 싸우고 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아이 손잡고 조용히 나오십시오. 그리고 맛있는 거 사 먹고 그냥 집으로 들어가세요. 집에서는 또 나중에 돌아오면 남편분께 어떤 언쟁이 있긴 있겠지만 아이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날 하루만큼은 보호받았다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자, 가겠습니다. 꼭 파이팅 하십시오. 지금 보호해 주실 분이 엄마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하겠습니다. 올해 2학년이 되는 아들이 공부보다는 만들기에 더 집중해서 아들 방은 작업실 수준으로 만들기 재료와 작품이 쌓이고 있어요. 네. 아이를 취미를 존중해 싶은 마음과 아이는 취미라고 할까요? 아이는 전공으로 가고 싶어 할 것 같은데 작년은 등교도 많이 못하고 지나갔기에 한글 등 기초학력이 많이 걱정됩니다. 2학년이니까. 예. 아이를 혼내지 않고 어떻게 하면 자신이 좋아하는 활동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도하면 좋은지 여쭤보고 싶어요. 자,
이것도 학습입니다. 학습은요, 단순합니다.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분량을 하게 하십시오. 최소한 60일 동안. 정해진 분량을 어떻게 정하느냐? 그건 아이의 지금 현재 학습 능력과 결부됩니다. 단, 지금 이분께는 학습을 거실에서 하기를 권해드립니다. 이미 아들 방은 작업실 수준이면 거기서 공부하기 어렵습니다. 습관이 잡히려면요, 습관은 환경이 쉽게 할 수 있는 환경이어야 됩니다. 방이 작업실이면 거기서 문제집을 아무리 풀고 무언가 책 읽기를 하려 해도 주변에 있는 것들에 눈길을 갈 겁니다. 그냥 방은 작업실로 쓰게 하시고 몇 시 몇 분 언제가 되면 거실에서 공부한다라고 선포하시고 그 시간에는 거실에서 공부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게 끝나면 그냥 자기 방 작업실에 가서 마음껏 작업을 하게 하십시오. 그게 병행입니다. 두 가지 공간을 한 공간에서 하게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자, 엄마가 너무 강해도 아이가 자존감이 많이 떨어질까요? 요즘 들어 자꾸 고민이네요. 자존감을 높여주고 싶은데 저 때문인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자, 여기서 어머님이 강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강한 것이 어떤 강한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해주셨어요. 일단 성격이 강하다고 해서 자존감이 낮아질까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엄마 성격이 그렇다면 아이도 엄마 성격이 그런다는 거 알아요. 자존감은 시선과 관심입니다. 성격이 강해도요, 강한 성격으로 관심 갖고 시선 주고 뭐 혼날 때 혼나고 괜찮습니다. 예. 그것이 진솔하다면 아이들은 자존감을 쑥쑥 먹고 큽니다. 어머님이 너무 스스로를 강하다는 것에 겁먹지 마시고요. 나의 지금 관심의 강도가 많은지 적은지에 포인트를 맞춰 보십시오. 자, 다음. 많은 사람들이 공부 습관을 미리 잡아둬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야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어 오래 앉을 수 있다고 말도 하고요. 그런데 잡아두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나중에 잡아두는 건지 아니면 공부 습관이라는 게 원래 존재하는 게 아니라 정말 고민 많이 하셨나 봐요. 공부 습관이라는 게 원래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냥 흘러가는 대로 두면 나은 건지 혼란스럽습니다. 현직에 계시는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자, 흘러가는 대로 그냥 두면 공부 습관이 생기면 많은 부모님들이 무슨 걱정을 하시겠어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놔두겠죠. 습관은요, 흘러가는 대로 놔두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잡아두는 게 필요합니다. 물론 이게 강압적인 건지 아닌지에도 유무가 있고, 공부는요, 습관입니다. 원래 존재하진 않지만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공부는 습관이다. 그 습관은 이런 겁니다. 지루한 걸 꾸준하게 할 수 있는 힘입니다. 뭐 그냥 둔다고 해서 되지지 않아요. 선생님, 공부를 정말 좋아하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예, 정말 좋아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아주 특이한 아이들입니다. 일반적으로 학습은 끝까지 완주하는, 마라톤을 완주하듯이 가는 습관입니다. 몇 번씩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죠. 일정한 분량을 일정한 시간에서 일정한 장소에서, 그 장소는 분리된 장소입니다. 뭐 노는 장소와 같이 겹쳐서 하는 거 아닙니다. 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요. 일단은 아직까지는 공부 습관이 안 잡힌 것 같고, 올해 10살이라고 하면 3학년, 4학년인 것 같은데 매일 최소한 40분의 독서부터 잡으십시오. 독서 습관부터 잡고, 지금 10살인데 아직 공부 습관이 안 잡혔다면 지금 만약에 4학년이라고 가정한다면 초등 4학년 사회교과서 혼자 읽고 해석하기 어려울 겁니다. 어휘력이 그 정도 안 될 거예요. 매일 독서 30분에서 40분 정도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시고, 그리고 나서 학습에 들어가십시오. 자, 가겠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2학기에 핸드폰이 생긴 뒤 게임을 몰래 하는 것 같은데 핸드폰 잘 사용하는 방법. 저는요, 제가 초등 사이다 유채 유튜브에서도 스마트폰 관련해서 말씀드렸거든요. 한번 거기에 들어보시면 자세한 내용 말씀드리고요. 저는 초등학생들이 핸드폰 잘 사용하는 방법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초등 시기에는 스마트폰을 사주지 마십시오. 이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최소한 초등 시기까지는 해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초등 시기 이후에 스마트폰을 잡으면 아이들이 그래도 스마트폰에 이렇게 빠져드는 속도감이 달라요. 초등 시기까지는 10살에서 10살, 만 10세까지 그래도 뇌가 우리의 행동 습관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이때 스마트폰이 주어지면 우리의 뇌 상태가 스마트폰에 길들여지는 그런 뇌 구조로 돼요.
그 기간만이라도 일단 늦추십시오. 만약에 이미 너무 좁고 그걸 뺏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저는 뭐 우연을 가장한 그런 상황에서 뭐 떨어뜨린다든지 해서 못쓰게 만들어 드리라고도 말씀을 드리는데요. 뭐 그냥 소파에 놓고 우연히 엉덩이를 깔고 앉으시고 액정이 나가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도저히 뺏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진짜 관리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예, 초등식이만큼 관리하셔야 되고요. 이걸 아이들하고 약속해서 한다? 뭐 약속도 하셔야죠. 약속도 하시는데 점검도 하세요. 그 약속을 지키는지, 그리고 우리 아이가 어느 사이트에 접속하는지, 무슨 게임을 하는지 꼭 접속하시고 관리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어디 외출 나갈 때 엄마 아빠한테 꼭 허락 맞죠? 인터넷에서 이 세상 어디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거 다 허락 맞고 가야 되는 겁니다. 예, 그냥 자연스럽게 이거 혼자 방 안에서 있으니까 괜찮겠지. 방 안에 있는 거 아닙니다. 방 안에서 어느 누구와 어떻게 스마트폰으로 만나고 있는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관리 무조건 철저히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뭐 핸드폰 잔사용하는 방법 따로 없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가장 좋은 건 그냥 폴더폰을 사주시거나 키즈폰을 사주시거나, 더 좋은 건 스마트폰, 아예 폰이 없는 것도 좋습니다. 저는 지금 사립초등학교에 있고요. 저희 반에 절반에 넘는 아이들이 아예 폰이 없습니다. 스마트폰도 없고요. 아시는 분들은 압니다. 여기서 아시는 분들이 뭐냐면, 스마트폰 때문에 이야기 좀 길어지는데 그만큼 심각한 상황들이 많아서 그래요. 미국의 갑자기 그 지역의 이름이 떠오르지 않. 왜 그 스마트폰 그러한 어플 제작하는 기술자들, 전문가들이죠. 그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스마트폰에 얼마만큼 그러니까 사람들이 빠져들 수 있게 만들었는지, 그러한 사람 심리를 너무 잘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자녀들에게는 스마트폰을 주지 않는다고 말이죠. 예. 좀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좀 단호하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이에 대해서 관리하기가 힘들거나 또는 어떤 교육에 대해서 불안하거나 어떤 의존도가 높거나, 또는 좀 심하게 말씀드려서 방치하는 것들이 많을수록 오히려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역별로, 이렇게 환경별로 봤을 때 좀 이렇게 아이들이 교육받거나 케어되기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는 학교의 아이들일수록 오히려 더 스마트폰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이거 염두에 두십시오. 저는 스마트폰 단호합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래도 열심히 달려왔더니 1시간 15분 정도 만에 마지막 질문이 왔네요. 자, 8세 남자아이인데요. 많이 혼내요. 안 그래야지 하고 노력하는데 자꾸 혼내고 화내고 있네요. 초등 자존감 책을 보면서 제 자신을 꾸짖었어요. 오늘 아이가 미술학원 처음 가는 날이었는데 외할아버지께서 데려다 주셨는데 자기는 가기 싫은데 엄마가 가래서 간다고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저한테는 분명히 좋다고 했거든요. 3주차였나? 4주차에 비슷한 내용이 있었던 것 같은데 뭐 가면 중국은 뭐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런 걸까요? 제가 너무 혼낸 탓이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슴이 좀 많이 아프셨겠어요. 자기한테는 그래도 미술학원 가겠다고 했는데 나중에 외할아버지한테 얘기 들었는데 원래 싫은 거였다고요? 네. 저는 가슴은 아프실지 모르지만 그래도 마지막 질문을 받으면서 저는 오히려 위로가 됐습니다. 뭐냐면 그래도 이 아이는 솔직하게 가기 싫다고 말할 수 있는 외할아버지가 계셔서 참 다행이구나. 아주 좋은 외할아버님을 두셨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어머님께는 좋은 아버님이 계셨네요. 예. 이 정도는 그냥 엄마에게는 그냥 가고 싶어라고 얘기한 건 아이 입장에서는 방어 기제를 펼친 겁니다. 엄마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방어 기제를 펼친 거예요. 방어 기제가 꼭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적절한, 지금 8세 또래 아이가 할 수 있는 적절한 수준의 방어 기제를 쓴 거고요. 다행히도 그러한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외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예. 아버님께 맛있는 거 사 드리시고요. 자주 이렇게
외할아버지와 손자가 같이 있는 시간 마련해 주세요. 뭐 자신감이 없거나 뭐 많이 주눅거나 그런 든 상황 아닙니다. 오히려 어머님이 좀 너무 염려를 하시고 마음이 좀 여리신 것 같은데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나중에 그냥 얘기하세요. 이거 가기 싫은 거였다며 엄마가 그런 것도 몰랐네. 미안. 그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자, 예, 사실 저도 놀랐습니다. 질문들을 받기는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그냥 줄줄이 이어붙여야 되는, 이게 몇 장을 이어붙여야 될지 모를 정도로 그런 질문들을 받고 나서 이러한 자, 이게 다 어머님들의 고민입니다. 이 고민 그냥 빠르게는 지나갔습니다. 현실상 빠르게는 지나갔으나 결코 가볍게 지나가진 않았고요. 진중한 마음으로 최대한 답변 드리려고 했었습니다. 다시금 염려하는 마음에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드린 것이 완벽한 솔루션이 아닙니다. 주체적으로 판단하시고요. 지치셨으면 그냥 잠시 쉬셔도 되고, 제가 했던 말 잊으셔도 됩니다. 잊으셔도 되고 잠시 쉬셨다가 다시 우리 아이에게 다가가셔도 됩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하셨다는 것만큼 그만큼 감사를 하셨던 거고, 그만큼 우리 아이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많은 겁니다. 우리 아이들, 그런 어머님들 잊지 않을 거고요. 네, 그 개인적인 유튜브 초등 사이다에 오늘 찍은 영상들 이렇게 구획으로 좀 나누어서 올려놓겠습니다. 한번 또 필요하신 분들 찾아보시고요. 제가 그 안에 많은 영상들을 올려놨으니까 거기서 또 같이 도움 받으실 수 있는 기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머님들과 이 시간 지금 함께해서 저도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치지 않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지칠 때는 좀 쉬면서 가겠습니다. 남은 시간 어머님들이 좋아하시는 거 하시면서 남은 시간 보내세요. 와인 좋아하시면 와인 한 잔 하시고 주무시고요. 맥주 좋아하시면 맥주 한 잔 하고 주무십시오. 저는 막걸리 딱 한 병만 마시고 자겠습니다. 뭐 어머님들의 이 정도 하소연 들었는데 막걸리 한 병 마실 자격은 되겠죠? 네. 감사합니다. 어머님들.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죄송한데, 조금 부끄러운데 오해는 마시고 사랑합니다. 그러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편한 밤 되십시오. 마치겠습니다.